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쵸 샤를마뉴까지 했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성직 임명하는 그 권한을 두고 중세 시대 한복판에 정면 충돌한다 황제하고 교황하고 그쵸. 네. 그 이제 그 시초가 그쵸 샤를마뉴 때서부터 이미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럼 샤를마뉴가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냐면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땅덩이가 컸었죠. 우리 저번에 지도 봤던 것처럼.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날처럼 하나로 중앙 집권화를 완전히 이루고 뭐라고 해야 되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그쵸? 일구는 그런 나라의 형태였느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만큼의 땅덩이는 순전히 사실 누구의 리더십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냐면은 샤를마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만큼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게르만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관습이죠, 그쵸? 그래서 그 자기의 주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관습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샤를마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예. 바뀐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안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요? 아니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쵸? 예. 근데 이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 샤를마뉴한테는 기꺼이 충성을 다 바친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를 이은 다른 후계자가 세워집니다. 그 예.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은 충성을 바치기로 할 그런 어떤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 샤를마뉴를 이은 이제 왕이 샤를마뉴만 못하면은 이제 그 샤를마뉴에 복속했던 했었던 이제 다양한 제후들이 차례차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것이랑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랑 차이가 사실 없잖아요. 그쵸? 네. 물론 뭐 지방자치 한다고 일정 부분을 저기 지방에다가 자치권으로 맡기기는 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중앙에서 제도화한 측면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는 그랬느냐라고 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네. 자기 영지가 있어요. 제후들이 자기 영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토지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누구 아래 모여든 거예요? 샤를마뉴 아래 모여들어서 그만큼 커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샤를마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를 이은 황제, 왕한테는 그렇게까지 충성을 안 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또 따르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너무 강력한 왕이 나와서 오늘날과 같이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나라가 출범하는 거를 이 제후나 그런 영주들이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아마, 반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을 자기 권한 침해, 권리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런 지방의 유지와 토호 세력이에요. 근데 이 예. 지방 유지와 토호 세력인데 이 힘을 누구한테 기꺼이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뭐예요? 어디로 원정 나가거나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기꺼이
바칩니다. 이 중세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바치고 그다음에 원정군을 일으켜서 종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시행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이 자기 영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는 다음에 뭘 해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은 이 영지의 제후나 영주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간섭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그런 내 영주의 권한을 오히려 침해하고 빼앗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나 세상에서 그 나라가 그 정도로 커질 수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힘으로도 복속이 됐지만 마음으로도 샤를마뉴의 그런 리더십이나 그 통치력에 상당히 순응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샤를마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게 유지가 그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면 어떨까요? 아무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샤를마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또 저기 뭐냐 프랑크 왕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쪼개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는 샤르마니의 후손들이 가장 앞장섰어요. 이런 영주들, 제후들 뿐만이 아니라 샤르마뉴의 그 후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샤르마뉴의 아들이었던 이제 경건왕 루이가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 게르만 관습은 이제 그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N등분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프랑크 왕국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왕국이 3등분이 돼가지고, 그 뭐냐, 가장 서쪽,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은 이제 그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가장 그 뭐냐, 동쪽, 그 다음에 오늘날의 독일이 되는 그 지역은 이제 루트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이 이제 이 로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사람이 이제 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또 자기 영주들 제후들이랑 이제 또 힘을 합세해가지고 서로 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경쟁이 붙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었던 그 로타르의 영지가 자, 이렇게 잘 갈라 먹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프랑크는 이제 없어지게 돼요. 네. 중프랑크는 없어지게 되고 서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중앙 집권화된 그런 나라들이 형성이 되지는 못했고 각 지방의 영주들이 그쵸? 사실상 그 지역의 왕처럼 그 행동을 하면서 이제 뭐예요? 그런 어떤 그 제후나 왕들을 질서를 잡아줄 자기 위에 섬길 어떤 주군들을 이 영주들이나 제후들이 어느 정도는 선택하고 충성하고 이런 체계로 이제 이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중세 시대 보면은 뭐예요? 그런 영주들, 기사들, 제후들이 자기 위에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충성 맹세를 하면은 그렇죠? 네. 그 영주가 그걸 받아주고 일정 부분 땅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뭐 어디 뭐 저기 원정 갈 때 데리고 가서 싸우고 그런데 이제 그 영주나 그런 어떤 그 제후가 자기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맹세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후나 영주 찾아가서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실제 중세로 들어가면은.
네. 근데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이런 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이미 이런 데서부터 중앙 집권형적인 국가라기보다는 그 중세에서 말하는 그런 봉건제도적인 형태가 나오기 참 좋은 그런 형태로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샤를마뉴가 그나마 건재했었을 때는 하나의 큰 나라, 제국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런 바탕 안에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샤를마뉴가 떠났을 때는 이제 분열하기 시작해서, 그죠? 서로 막 싸우고, 그 교황이 바랬던 그런 그 엄청난, 그쵸? 그 영광을 자랑하는 로마의 부활, 로마 제국의 부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유럽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봉건 제도의 형태로 흘러가는 이런 역사로 진행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오늘날의 스칸디나반도하고 덴마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이킹들이 유럽 전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막 그 처음에는 털어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좀 만만했는지 여기저기 정착하기 시작해요. 아,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바이킹이 누구냐면은 오늘날의 프랑스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한 바이킹, 어떻게 보면 해적이에요. 해적이 있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프랑스 왕이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자귀를 줘서 노르망디 공이라고 하면서 너 노르망디에 좀 정착 좀 하고 우리 그만 좀 약탈해라 이렇게 네. 거기에 정착한 바이킹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그 바이킹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영국으로 원정을 떠나서 노르만 왕조라는 걸 또 세웁니다. 그렇, 이제 이후에 그 영국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바이킹들이 이제 언제 출현했느냐, 본격적으로. 원래 얘네들 고향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뭐 요런 데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럽으로 남하해가지고, 그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냐면, 요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열하면서, 그쵸? 이제 제국의 면모를 상실하고 유럽은 이제 봉건 제도가 이제 더 본격화되는 그때쯤에서 바이킹들이 전 유럽을 이제 그 해집고 다니고 약탈하는 그런 이제 그 해적으로서 악명을 떨치는 그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네. 그래서 요때 그 수도원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수도원이 항상 기도로 그 일과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도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바이킹들에 대한 저주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아, 아, 저 극악 무도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저기 물리쳐 주셔서 뭐 이런 거.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이킹의 이제 주요 목표가 어디였냐면은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냐면은 수도원은 뭐 수도원에 군대가 있어. 뭐 무슨 무기 든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아무런 손실 없이 빠르게 약탈물을 갖고 나오기 가장 좋은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면 수도원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사람도 납치해 오고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 수도사들이 그 일과 중에 하나, 그 기도문에 저 극악무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기도로 하루를 네. 시작하는 네. 그런 문서가 그 영국, 특히 영국 쪽 수도원에, 오래된 수도원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발굴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네. 그런 이제 악몽의 역사가 이제 언제쯤 시작됐냐면은 요때쯤이에요. 이제 샤를마뉴가 세상을 떠날 그때쯤에서 바이킹들이 본격적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저기 어
이탈리아 남부 있잖아요.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남부에 그 유명한 도시 있죠. 나폴리나 이런데. 네. 예, 아, 오늘날의 나폴리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쵸? 예, 전 유럽을, 그쵸? 막 그 약탈하고 다니면서 여기 그냥 정착하겠다 싶으면 그냥 정착도 하고, 예, 그런 이제 민족들이 바이킹이었는데, 그 바이킹의 침략과 공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지역은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 아,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바이킹의 후예에 의해서 왕조도 바뀝니다. 아, 아,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러한 역사들 이후에 또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죠. 그쵸? 그래서 네. 영국 하게 되면은 저게 그 뭐냐 그 카이사르가 한번 이렇게 원정 비스무리한 거 갔었던 그 얘기한테 잠깐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영국 역사를 세계사를 할 때, 교회사를 할 때, 세계사를 할 때 영국 역사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세계사 할 때 한국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사 굳이 몰라도 세계사 얘기할 때 큰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아, 없죠. 미안한 얘기예요. 참, 나 선생님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세계사 얘기할 때 한국사 굳이 막 그렇게 자세히 안 다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세계사하고 교회사 얘기할 때 영국사를 빼놓으면은 큰일 나요. 안 된다. 예, 얘기가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영국사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제 영국사가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중세 말기죠. 하긴 중세 초기도 좀 중요하긴 하다. 예, 하여간 중세 초기, 중세 말기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근현대 시대 이렇게 가면은 영미권 역사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아, 예. 예, 근데 그때 중요해지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다루자라고 하게 되면은 연대는 한 1700년쯤 됐는데 갑자기 영국이 예.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카이사르 얘기하면서 BC 50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면 아, 네. 예, 갑자기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요때쯤에서 영국의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책에서 네. 영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챕터를 따로 할애를 해서 이제 영국 역사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영국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 흐름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처음에 우리 문명 했을 때 처음에 다뤘던 게 수메르였잖아요. 그쵸? 네, 수메르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어디 다뤄요? 이집트 다루죠. 그쵸? 이집트 다루고 난 다음에 어디 다뤄요? 그리스 다루죠. 그쵸? 네, 그리스를 왜 다뤘을까요? 로마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쵸?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 나와서 우리 로마 열심히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쵸? 네. 로마 왜 중요해요? 서구 사회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사의 이제 중심축 중요성이 영국 쪽으로 이제 많이, 영국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요 세 개가 거의 축이거든요. 네. 예, 독일도 있긴 있죠. 근데 독일은 워낙 저기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이제 그런 역사들 어떻게 보면 변방임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역사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국에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잘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안 되겠죠. 그쵸? 여기 완전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습니까? 라고 하냐면 수메르 문명 이런 거 들면서 대략 한 BC 한 저기 3000년, 4000년대쯤 되면 벌써 사람들이 도시 짓고 살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역사 자료가 그만큼 있으니까. 네, 네. 영국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 하면 그 유명한 스톤헨지 아시죠? 그쵸? 예, 네. 아, 이따만한 돌로 막 이렇게 세워놓은 고인돌 거. 같이. 예, 맞아. 고인돌 같이 이따만한 거 세워놓은 거.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고 왜 세워졌는지 몰라요. 아, 예, 왜 모르냐면은 그 문명이 안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구나. 몰라요. 도대체 저거 왜 세워놨고 언제 세워놨는지를 그냥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추정해 가는 거지 어떤 역사 자료가 그걸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러니 당연히 영국에 언제 사람이 자리를 잡아서 언제 도시를 잡고 문명을 일구면서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페니키아 얘기했었죠, 페니키아. 네. 네, 그 유명한 카르타고를 일구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남긴 자료 중에서 되게 실제로 얘기했어요. 영국 쪽에 가가지고 뭐 양모나 그다음에 뭐 주석, 그다음에 뭐 금은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역을 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예. 예, 좀, 그리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갔었고 남동쪽으로는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기까지 했었다라는 얘기들, 고대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항해수를 가지고 카르타고도 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죠, 그쵸? 그 사람들이 영국까지 가서 무역을 남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땅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이 자체적으로 남겨놓은 어떤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민족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긴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사 자료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 언제냐? 로마가 영국에 이제 그 눈을 돌리면서 요때부터 역사 무대에 영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돼요. 예. 자, 아까 저번에 아까 카이사르 얘기했었죠. 그쵸? 네. 카이사르가 원정을 갈리아로 떠났잖아요.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 그쵸? 네. 그래서 프랑스를 그 갈리아를 그쵸? 그래서 그 로마에 병합을 시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가 생각했을 때 이 갈리아의 후방 역할을 영국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잘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네. 얘네들을 어떻게 좀 손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은 갈리아의 후방이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이사르가 이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오늘날의 영국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런던이죠. 론디니움 뭐 이런 지역에다가 병영을 짓고 그 지역을 그쵸? 어느 정도 평정시키고 돌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영국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치 저기 중국에서 일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바다 건너 멀리에는 어떤 사람 비스무레한 예. 그런 어떤 애들이 산다더라. 참 신기한 애들이 산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유럽의 사람들도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은 몸에다가 막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 뭐 이렇게 그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여기는 이제 몸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해서 브라타니아라고 이 그 로마인들이 불렀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브리튼 섬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네. 오늘날 영국의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은 UK다.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있거든요. 그 네.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로마인들이 그 지역에 몸에 그림 그리면서 사는 애들이 사는 땅이다라고 해서 브라타니아라고 불린 거기에서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제 비롯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가 세력권을 영국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갈리아의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원정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영을 건설하고 나중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스코트족이나 픽트족을 막는 하드리아누스 성벽까지 설치하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뭐 도미티아누스도 이제 한번 원정을 떠나서 이제 그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도 있고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브리튼 섬 전체를 장악한 적은 없어요 로마가.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오늘날의 영국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네. 그 문명이 그 영국 땅 브리튼 섬에 이제 이식이 되게 돼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처음 건너가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어떤 중앙 집권화된 그런 어떤 나라, 중앙 집권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도 부족 사회였던 거예요. 부족 사회. 마치 아, 인디언 서구민들이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 발견하고 넘어가 보니까 그 거대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나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없었잖아요. 몇몇 부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부족민끼리 북아프리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북아메리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중미하고 남미엔 있었어요. 아스테크하고 잉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오면은 그냥 말 그대로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잘 싸우기로 유명한 그 부족이 인디언 부족 하면 아파치 뭐 이런 그쵸? 아,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헬기 이름을 따와가지고 아파치 헬기 막 이런 얘기도 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부족 사회였던 겁니다. 부족이 나뉘어서 또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봤을 네. 때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옷을 입지도 않고 맨날 몸에 막 이게 종교 의식일 거예요. 몸에 막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생활하니까 네.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완전 야만인들의 땅이구나. 아, 그리고 문자도 없거든요. 켈트족은 문자도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진짜 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옛날 중국에서 저쪽 일본 저 열도에는 도대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좀 뭐 그런 아, 애들이 살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던 원주민이었어요. 켈트족. 영국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었고, 네, 이 원주민들은 게르만족에게 의외로 많은 종교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변방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원정 떠났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데 골족도 켈트족이거든요. 골족도 켈트족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종교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수련을 받고 학업을 받고 이 갈리아 지역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브리튼 지역에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네. 야, 너 어디서
교육 받았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미국의 저 아이비리그에 있는 하버드 뭐 이런 데서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영국이라고 하는 데가 예, 그렇게 그쵸? 완전 뭐 변방 오지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예, 이제 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완전 야만인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로마인의 수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야만인. 네네. 왜냐면 문자도 없지. 예,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뭐 편의시설이나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 그 운영하는 법도 모르고 만들지도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 전 자연과 굉장히 친한 요런 이제 삶을 살거든요. 그랬기는 한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로마인들의 시선에 의하면 완전 야만인인 거고 근데 네. 그들의 어떤 그 사회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사회죠. 그들의 사회와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은 브리튼 섬에 살고 있었던 켈트족이 야만인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켈트족은 수많은 신을 숭배하기는 했는데 재밌게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대요. 네. 참 이게 참 독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론, 가나안 이런 데 보면은 다신교는 맞는데 항상 뭐예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곧 그쵸? 곧 그 신인 것처럼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기억나나요? 그 계절이 바뀌면은 그 우상한테 계절 바뀐 거 보여주겠다고 우상 꺼내가지고 메고 막 그 성 한 바퀴 돌고 다시 신전에다 갖다 놓고 아, 왜 그렇게도 했었다고 네.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예. 바빌론에서는. 네. 그런데 켈트족에서는 우상 자체를 안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켈트족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쪽에 중요성을 더 부여하는 어떤 종교 의식 체계를 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네. 것은 참신이 아니다. 어쩌면 물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게 그 글이 없어서 여기 사람들이 그 기록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예. 이게 확증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상을 안 만들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그들은 참된 신, 그쵸? 영적인 것 이런 것은 어떤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보이는 우상 자체를 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신전도 없어요, 얘네들은. 아, 신을 섬기는 장소도 없어가지고 숲에서 종교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그런 어떤 민족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좀 이렇게 무당 기질이 많은 그쵸? 예. 무당 기질이 많은 약간 요런 민족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아시죠? 그거 할로윈 예. 아시죠? 할로윈 관습이 켈트족 관습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봐도 약간 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를 이제 드루이드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드루이드가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만 행사한 게 아니라 교사이자 의사이자 사제이자 판사였대요. 아, 꼭 고조선 느낌이 살짝 나죠, 그쵸? 네. 네. 고조선 시대 때도 약간 무당이, 그쵸? 그 정치도 하고 판결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도 했었나? 의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식의 일들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그다음에 종교의식 해주고 그다음에 그 뭐냐 어떤 분쟁 생기면은 판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켈트족이 문자를 사용을 안 했어요. 아, 예. 문자를 사용 왜 안 했느냐? 암기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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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의식과 관습을 완전히 암기해서 복원하는,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는 그런 문화 작동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이걸 기록해서 기록물로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까먹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두면은 설령 우리가 기억에서 잊어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후세대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대로 복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전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바뀌는 거예요. 그쵸?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문명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의식과 관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요. 잊혀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형문화재 장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술들이나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켈트족의 그 문화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스톤헨지 도대체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 거 이거 아, 아직도 네. 그거를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역사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암기를 통해서 내려오던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역사 자료가 없어서 뭘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장인이 살아계시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이건 왜 네. 그럽니까? 이건 왜 그러 하면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 아, 물어볼 데가 없게 되고 모든 건 물음표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기 영국 원주민 켈트인들의 그 문화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요.